네, 730 재보선 11대 4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야당의 참혹한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센데요.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번 선거의 의미와 향후 전국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정치 아카데미 김만우 원장, 황태순 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대 4,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점수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상하셨습니까? 어떻게 그걸 예상을 해요? 저는 7대 8 내지 8대 7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보기 좋게 틀렸고요. 김만우 원장님도 한 9대 6 내지는 8.5대 7, 6.5 보셨는데 저보다 50보 100보입니다. 제가 9대 6으로 했을 때 너무 야당에 박하게 하는 거 아니냐. 주변에 하도 압력이 많아서 8.5대 6.5로 했는데요. 제가 9대 6으로 했던 데 비해서 지금 11대 4가 된 내용상으로 보자면은요. 제가 야당 후보가 당선되리라고 봤던 두 사람이 안 됐는데요. 손학규 후보, 수원의 8달하고 평택을의 정장선 후보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9대 6에서 이제 11대 4가 된 겁니다. 예.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정말 여당 심판론을 야당에 제기했지만 오히려 야당의 심판을 받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이번에 갑자기 보면서 22년 전 미국 선거를 생각했어요. 클린턴 후보가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Stupid, it's economy.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결국 보면은 마침 7월 25일자 금요일자 아침 조간을 다시 복기를 해봤어요. 복기를 해봤더니 재밌더라고. 이렇게 신문 일면에 이쪽 왼쪽 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사진 크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쭉 앉은 가운데 보면은 경제 활성화 위해 41조 퍼붓기로라고 경제 활성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오른쪽, 같은 금요일 7월 25일자입니다. 이쪽에는 노회찬, 기동민 야권 후보 단일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 세월호 심판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새누리당 쪽에서 처음에는 혁신 얘기했죠. 혁신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보면 박근혜 대통령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막판 중후반에 가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장관 관계회의죠. 경제관계장관 회의군요. 거기에서 보면은 집중적으로 41조 원 대량으로 재정을 풀기로 했다. 또 그다음에 LTV라든가 그다음에 DTI 문제.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 이번에 보면 주택 청약 문제도 보면은 소득자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게 한다. 그동안 보면 이른바 중산층에서 많이 요구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대거 어떻게 보면 나중에서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한꺼번에 모든 걸 푸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 풀었어요. 그거 보면서 이래서 2022년 전인 99년에 클린턴이 stupid, it's economy. 문제는 경제. 즉 경제에 세월호 심판도 정권 심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휩싸이고 마치 또 야당이 그렇다고 그래서 보면은 공천 초기엔 또 내부적으로 공천 파동 때문에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허약한 상태에서 비전은 보여주지 못하고 또 정부에서 거대한 한포 사격 때리듯이 경제 41조 원에 달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 밀어내니까 결국 새누리당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제가 당초 7대 8 예상했습니다만은 내석을 더 얻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 캠페인의 어느 쪽에 비교 우위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이번 선거가 그 정도의 적극적인 선거는 아니었다라고 봐집니다. 야당은 당의 근본적인 비전도 없었고 공천 전략도 없었던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점에서는 이번에요. 새누리당은 지지계층의 절반 정도만 지지해주면은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여서 새누리당은 잠재적인 자기 지지군 중에 절반가량이 그대로 투표해줘서 됐던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지지군들은 오히려 외면하거나 기피했던 그런 선거였다. 그 결과가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쪽 캠페인이 더 먹혔느냐 이거 따져볼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32.9% 정도의 투표율이라면요. 유권자 기준으로 봤을 때 16% 정도만 지지를 해주면은 이기는 선거입니다. 그 점에서는 이제 잠재적인 야권을 지지했던 유권자군들이 오히려 외면하고 기피했던 게 핵심적이었다고 봐지고요. 심판론 관련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심판론 자체가 안 먹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번에는 심판의 선거였는데 심판이 먹혀 들어가기 위해서는 심판론을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당사자인
야당이 신뢰를 받아서 득표를 많이 하면 그게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심판을 해주는 것이지 심판을 외친다고 심판이 아닌 건데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어야 심판되는 건데 심판의 내용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심판을 외치다가 말았다. 네. 그 점에서는 심판론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심판 마당이었는데 심판의 주체들이 스스로 신뢰받는 되지 못했다. 이 점을 좀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여야 프레임 전쟁에서 이제 여당이 승리했다고 이제 보시는 건데요. 이번 730 재보선을 통해서 이제 승자가 나오고 패자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승자와 패자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승자를 좀 보죠. 여권의 3인 누가 있는지 그래픽으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자 여권 3인을 꼽자면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리고 나경원 동작을 의원 그리고 이정현 전남 순천 곡성 의원 이렇게 3명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최경환 부총리부터 좀 짚어볼까요? 글쎄요. 최경환 부총리는 이번에 41조 얘기했던 것이 먹혀 들어갔다고 한다면 최경환 부총리의 승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요. 저한테 3명 꼽으라면 최경환 부총리 대신 김무성 대표를 넣겠습니다. 예. 김무성, 나경원, 이정현. 그중에서 우선순위로 보자면 이정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싶고요. 그래서 최경환 지금 부총리의 경우에 이번에 이제 경제 활성화 최근에 먹혀 들어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좀 두고 볼 일 같고요. 우선 저는 대신에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 아주 호기를 맞았다라는 거고 대신 이게 오히려 8대7 정도로 끝났으면은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까지 좀 압력을 가하면서 갈 수가 있었을 것인데 네. 11대4 정도가 돼버리니까 청와대 스스로까지 좀 힘을 같이 받아가지고 조금 뭔가 청와대를 변화시키는데 김무성 대표 역할이 조금 좀 달라진 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어 보이고요. 나경원 의원이 됐죠. 의원 정말 본인이 애초에 지망했던 것이 아닌데 원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게 19초력까지 한다고 했다가 막판에 가서 성공을 했는데요. 저는 순천 곡성 다음으로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정치 참여 에너지가 있었던 것이다. 투표율이 46.8%인데요. 예. 양쪽에 상호 경쟁을 했죠. 경쟁을 했는데 1.2% 차이로 노회찬 후보가 안 됐는데 노회찬 후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지의 한계 또는 처음에 고리를 잘못 끼었던 야당의 공천 과정의 한계가 그 정도 격차를 낳지 않았는가 좀 이렇게 빠집니다. 예. 또 세 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주셨고 이정현 김무성 후보는 대표까지 이제 이제 말씀하셨는데 최경환 조금 전에 경제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최경환 부총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경제가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들어온 이후에 최경환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증시가 오르고 있어요. 저희들이 예.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증시를 보니까요. 최경환 효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15일 취임 전날입니다. 2012.71을 기록한 코스피가 2주 만에 70포인트 올라서 선거 날인 7월 30일은 2082.61을 기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수도권 집값도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최경환 부총리를 업어줘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보니까 저 제목 자체가 숨은 공신 아니에요? 숨은 공신은 최경환이고요. 드러난 공신은 김무성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이노믹스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사실은 그래요. 조금 옛날 얘기입니다만 2002년에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이른바 문고리를 풉니다. 이 돈줄을 풉니다. 예. 그때 나왔던 것이 이른바 나중에 2003년에 카드 대란이 나게 되죠. 왜? 2000년에 경기가 어려웠을 때 좀 푸니까 경기가 좀 살아나거든요. 살아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좀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200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줄푸세입니다.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사회기강 세우고 이 줄푸세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거기에 좀 관심을 두고 좀 찍었던 분들은 섭섭하시겠습니다만 줄푸세하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지표로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보름 만에 70%포인트가 올랐잖아요. 지금 70%포인트가 코스피 지수가 70%포인트죠. 70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에요.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승패 결국 수도권에서 난 건데 수도권 6개 지역 사실 보면 박광원 의원 외에는 나머지 5곳에 전패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니까 수도권 중산층들이 결국 당장 내 주머니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장 40대 중산층들이 애면글면하는 그런 집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먼저
담보 비율도 올리고 등등등 하니까 뭐 확 돌아가고 시장이 즉시 반응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내 살림이 좋아지는데 예. 그쪽에 손이 한 표라도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 최경환 이분은 관료 출신이지만 또 그래도 현역 의원을 갖다가 삼선하신 분 아니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을 알았던 거예요. 만약에 예전 그 경제 관료 출신의 부총리라면 이런 과감한, 심지어는 직전에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서 네. 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결국 숨은 공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승자 3인 중에 저희가 이제 꼽아봤는데 네. 승자 3인 저희가 이제 꼽은 세 사람 중에 승자 중에 승자를 꼽는다면 이정현 의원이 이정현은 아닐까 뽑아야죠. 싶은데요. 이번에 15명 중에 예. 주목하면 이정현 후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최경환 효과를 가지고 분명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 이제 전문가들이 조금 논의를 해봐야겠지만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것을 걱정하면서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또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거품을 더 만들어서 오히려 일본의 거품 경제가 초래했던 20년 후에 하는 것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활성화 못지않게 네. 근본적인 따져봐야겠고요. 이정현 이정현 예. 당선자, 의원이 됐죠. 이거는 정말 파란이고요. 정치 전반에서 본인들이 혁명이라고 여길 정도인데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정현 후보 개인으로서는 지금 외곽적인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는 이제 헌황을 포용하는 대통합을 외치다가 집권 1년 5개월 동안에 그렇게 안 갔단 말이죠. 대통합을 버려버린 상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개인에 대한 신뢰 또 현장에서의 많은 신뢰를 받으면서 끌어냈는데요. 예. 저는 왜 본인에 대한 신뢰도를 강조하느냐. 이번에 15군데 재보궐 선거에서 정치 참여 에너지가 확실하게 드러났던 것이 바로 순천 곡성인데 51% 투표율이었죠. 예. 그 에너지를 누가 끌어냈느냐. 대부분은 좀 이정현 후보가 끌어냈다는 점에서 이정현 후보 개인에 대한 매력이 컸다. 물론 모든 선거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의 약점,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겠지만은 서가원 후보의 상대적인 약점 당연히 지적이 돼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1% 투표율, 전체적인 32.9% 수준인 여기가 51% 나왔다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한 뭔가 적극적인 에너지가 있었고 그 에너지의 중심에는 이정현 후보가 있었다는 것을 좀 증명해주는 표시가 아닌가 그렇게 어떤 봐집니다. 선거 전략이 좀 유효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두 가지죠. 첫째는 열심히 한 겁니다. 예. 새벽 본인도 얘기했죠.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갖고 제일 먼저 순천에 3군데 있다고 그래요. 가스 스테이션, 가스 충전소. 예. 거기부터 돌면서 환경 미화원 아저씨들 손을 잡으면서 목욕탕을 가면서 변치 않는 그런 부지런함. 두 번째는 그야말로 혼자 뛴 거예요. 낡은 자전거 몰고. 예. 당의 지원 일치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순천 곡성에서 그 새누리당 왔다 갔다 하면 그 표 빠지죠. 또 박근혜 마케팅 일부러 안 했습니다. 안 하는 대신에 큰 목소리로 제가 2년 동안 1조 한번 끌어내 보겠습니다. 1조 예산. 그리고 순천에 의과대학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써보시고 정 마음에 안 드시면 2년 후에 쓰레기통에 다 버리십시오. 자기 자신을. 그런 자신감,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 앞서 우리 김만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거기에 반해서 서가번 후보의 전략이 좀 네거티브로 많이 흘렀어요. 특별한 무슨 대안을 내놓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복심이라는 이정현 후보, 당신 후보죠. 후보가 그런 얘기하니까 저 사람은 한번 할 것 같아. 한번 기회 줘볼까? 한 2년만 써볼까? 그런 마음도 작동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막판에 그전에 여론조사에서 이정현 후보가 높게 나왔어도 심지어는 새누리당에서는 실제 투표에서 당선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투표에서는 그동안에 되게 이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계열로 투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이정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는데 나중에 가서요. 이렇게 여론조사가 높게 나올 때. 왜 그랬냐면은 서가번 후보가 특별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해서 서가번 후보가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호남 정치를 위해서 서가번 후보가 돼야 된다거나 이런 뭔가 조금 구심점을 만들지 못해서 오히려 반면에 이정현 후보는 당장 실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동안에 너무 지금 그 지역에서의 좀 질린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했는데 마지막도 사전투표에 높게 나왔는데 그 사전투표도 역시 이정현 후보에 대한 매력이 반영되지 않았나 해서 저는 그때 이제 막판에 가서 예상은 좀 당선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정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복심으로 불려왔는데 이제 국회에 입성하게 됐으니까 네. 과연
여의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지명직 최고위원 돼야죠. 왜냐니까 과거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 최고위원을 정할 때는 꼭 호남 배려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이 없는 경우는 원외 인사라도 최고위원을 배정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 대표됐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하지 않겠어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침 또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 과거에 최고위원 잠깐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보면 이번에 이정현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상징성 이런 것도 보면 호남에 대해서도 보면 자기 힘으로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정현 당선하면서 당선 사례 인사 때 이런 얘기했죠. 앞으로 중앙당 당직자도 자주 내가 순천으로 호남으로 전라도로 끌어내려서 회의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런 걸 보였을 때 당에서도 거기에 호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일부 아마 김무성 대표 주변에 일부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지금 말이죠. 저 이정현 의원 들어오면은 서청원 최고랑 손잡고 와글와글 떠들면 저 대표께서 힘 못 쓰십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김무성 대표 앞으로 오히려 롱런 못 합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이정현 의원 재선도 됐잖아요. 재선됐으니까 호남목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역할을 맡기고 이번 호남을 갖다 좀 교류하는 소통하는 그런 통로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네. 이번에는 이제 승자 3인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물러나는 야권의 3인, 이 핵심 인물들도 저희가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죠. 안철수, 김한길 대표 그리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손학규 상임 고문입니다. 좀 짚어볼까요? 네, 그중에서 이제 정계 은퇴 선언을 한 손학규 전 대표가 가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거의 최정점까지는 가지 못하고 턱 밑에 계속 있다가 이번에 좌절했고 제가 아는 바로는 이번에 수험 8달에 공천하는 과정도 특별하게 손학규 후보 본인하고 상의하는 과정에 결정했다기보다는 당의 지도부에서 결정했던 그런 과정에서 안타까운데요. 모르겠습니다. 정치란 알 수 없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또 복귀할 가능성이 있나 모르겠지만 손학규 후보 스타일을 봐서 그렇게 같다고 봐지고요. 안철수 지금 공동대표, 전 공동대표가 됐죠. 예. 지난 3월 2일 날 통합을 결정한 다음에 이후에 행보를 해왔었는데 별로 새로운 걸 보지 못한 가운데 이번 공천에 파란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공동대표였던 김한길 전 공동대표의 경우에는요.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그동안의 당 운영의 초점을 안철수 공동대표의 대권의 길에 뭔가 지지를 해주려는 이런 방향으로 갔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대중들의 감각에 너무 조금 소홀히 하고 당내 역학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번에 공청에서도 그 문제를 배렸다 해가지고 두 사람의 경우에는 정치력을 회복하는데 상당 기간 걸리지 않을까라고 봐지는데 이제 남은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두 사람 지도부의 교체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갑갑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부 교체 이상을 넘어선 교체라 하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지도부 다음으로 중요한 게 당을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황이라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5, 60명 정도가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130명이 엄청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굉장히 딜레마인 상황이고 지금 사실상은 개혁의 혁신의 필요성은 있지만 과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번에 재보선에서 참패한 야당의 앞날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문자 메시지로 받았는데요. 지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쟁만 계속하고 경제와 민생 뒷전이면 여야 모두 미래가 없다. 국정 발목 잡고 국민의 뜻 무시하는 새민년 존재 이유 없다. 이런 의견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개파 청산이 급선무다. 네. 야당의 앞날 어떤 식으로 방향이 정해져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시는지요? 우선 당장 보면은 이제 비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원 당규상 일단 당 대표 직무 대행을 맡고 마침 보니까 오늘 오전에도 먼저 권노갑 상임 고문 등을 비롯해서 전직 국회의장 당 대표분들을 모시고 이제 의견을 이제 청취하고 또 오후에는 당의 중진 의원들하고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잠깐 돌려봤어요. 다이얼을 과거로 조금 돌려봤더니 멀지 않은 과거죠. 2013년 작년입니다. 1월 9일 날 보니까 문희상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더군요. 바로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1469만 표를 받고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의 멘붕 상태였죠. 그 상태에서 1월 9일에 문희상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고 넉 달간의 비대위 체제를 거쳐서 5월 4일 날 김한길 대표 체제가 출범합니다. 자,
마침 보니까 이번에 8월 달은 국정감사, 9월 달부터는 정기 국회입니다. 정기 국회가 뭐 12월 중하순까지 가겠죠. 가면 이번에 원내대표인 박영선 대표가 보면 여러 뭐 계파에서 크게 쏠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그 정도는 일단 모든 국회의원들이 130명 국회의원들이 일단 정기 국회에 좀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당분간에 뭐 어차피 20개월 동안 뭐 선거가 있는 거 아니니까요. 원내 정당 비슷하게 당분간 연말까지는 비대위 체제로 박영선 체제로 가면서 조금 보면 체질을 좀 정비하는 가운데 내년 정도의 전대를 갖다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 중에 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맨날 깎아서 있었는데. 이제는 뼈 깎을 뼈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지금 이게 저는 그 봐야겠습니다. 비대위라는 네. 것이요. 뭐 과도 기간을 잠정적으로 맞는 지도부로서의 비대위가 돼서는 좀 어렵다라고 봐지고요. 2011년 하반기 때 있었던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지금 바뀌는 과정보다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야당은 당연히 집권 여당을 심판하는 것인데 심판은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심판의 주체로서 신뢰받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여 심판이 된다는 거고요. 지금 당연히 강한 야당론이 나오고 있는데 강한 야당 역시 강경투쟁을 하는 것이 강한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으로서 인정을 받아야만이 강한 야당이 된다. 그 점에서는 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한 야당이 못 되고 약한 야당이 돼 있는가는 강경투쟁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저 세력이 과연 대한정당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당의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둬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2011년 말에 한나라당이 당 해체론까지 나왔던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야당 내 남은 주자는 문재인 의원, 박원순 시장, 뭐 문재인 의원이 전면으로 나서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만약 문재인 의원이 전면으로 나서게 되면요, 당내에서 큰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당 자체가 DJ적 흐름과 크게 봤을 때 노무현적 흐름 이 두 것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이 먼저 뛰게 되면은 보면 오히려 분란이 조성되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계속 좀 중도적 입장에서 가는 것이 맞고 아까 김만원 원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 살짝 들어보면은 130석 당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진짜 자칫 잘못하면은 당이 분열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문재인 의원이 지금 조기에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의견 들어봤는데요. 재보선 이후에 여야 움직임 알아봤습니다. 네, 한국정치 아카데미 김만은 원장 그리고 황태순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